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오늘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으로 자치분권이 꼽히는데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평소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죠. 임성진 전주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자치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균형 발전까지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균형발전위원장을 모셨는데 이번에는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 어떤 곳인지 도민들께 인사 겸 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순관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인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을 구상하고 제도 설계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습니다만 작년 9월 11일 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고 그 이어서 이제 2019년 시행계획을 2월 21일 날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을 각 부처가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가를 점검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임 교수님, 그 자치와 분권 정말 중요한 그 의제이고 그 과제일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22년이 돼가는데 사실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도 그렇고 전임 정부에서도 지방에 대한 분권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도 여전히 7대3, 사실 자치사무만 따지고 보면은 8대2, 그리고 이제 국세와 지방세도 8대, 그리고 20% 지방자치가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방분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게 지금 종합시행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난 참여정부 때는 지방의 그 이양이 95% 정도 됐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0%로 급감하고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된 실적이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실현한 것은 대단히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게 부디 성공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를 모두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지난해 9월에 종합계획이 나왔고 지난달 21일 날 시행계획까지 나왔다. 상당히 속도가 기대되는데요. 그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보니까 그 비전으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그리고 목표로는 보니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 특히 눈에 띈 게 다양성이 꼽히는 지역을 내세우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삶보다는 우리 삶을 앞에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데 동의가 돼서 비전은 그렇게 제시를 했고 6대 과제 33개 세부 과제로 계획을 마련했는데 기존의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주민 주권을 구현한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동안에는 중앙과 지방의 기관 간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자치분권 계획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철학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분권에서는 그 재정 자체가 지금 지방세의 주요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제외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지방세의 기관세 하자라는 철학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변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의장으로 하는 그런 걸 설계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뭐 야심찬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후속 조치가 따라주지 않아서 자꾸 계획으로 남는 그런 전철을 밟아왔었는데 이번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계획이 수립되자마자 후속 조치가 바로 따라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임 교수님께서는 그 지방자치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20%의 지방자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방금 이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6대 뭐 실천 전략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이 계획은 비전과 목표는 잘 짜여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네, 사실 그동안 그 학계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지방 분권, 특히 자치분권에 관해서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 계획 자체는 대단히 짜임새 있고 잘 만들어졌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가 단체로부터의 자치도 있지만은 사실 주민의 스스로 기관으로부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지방자치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자치기구가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도 열 수 있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변화는 굉장히 지방자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 주권을 구현한다는 부분에 그 방점을 많이 찍어주시는데요. 당장 우리 삶에서 변화를 기대할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많은 세부 과제들이 있긴 하던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자치분권 하면 우리한테 무슨 달라진 거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주로 쟁점이 중앙과 지방의 자치단체 간에 주로 초점이 있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설계한 그 계획들이 이제 모든 제도적인 장치로 확립이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 현장에서 자기하고 관련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지역 사랑이나 지역 발전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물론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상당 이전에 하고 지금 하고는 통과돼서 실현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자존감을 느끼면서 지역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는 그 특히 주민 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조례 재개정 폐지안 여기에 주민들의 역할을 저렇게 어느 정도 그 규정해 놓으셨던데 이 기대가 눈에 띄면서도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 의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정한 주민 자치인지 아니면 그 의회에 그만한 권한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자치를 확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반론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운영 시스템 자체가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있는 것인데요. 그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주기 때마다 주민들이 표현한 그런 주권의 권리가 조금 그 약해진다랄지. 그런데 항상 정치 시스템에서는 주민과 대표 간의 경쟁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그런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이 보완될 것이라는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주민하고 대표 간의 어떤 경쟁적인 요소, 즉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가미되면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많이 보완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 이거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번에도 상당히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법을 제정하겠다. 일괄 이양법을 만들겠다. 뭐 이양 일괄법이죠. 어떻습니까?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고 뭐 죄송합니다. 각 소관 부처별로 국회에서 거의 심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만 지금 쟁점이 몇 개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국회에서 아마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담아낸 것이 571개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이양을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리고 또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의 지방 이양 일괄법을 논의는 계속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실현을 한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각 부처 의견 조정이 잘 안 되면 지방 이양 일괄법을 2차, 3차, 4차도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었냐면 지난 12년간 이게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왔는데 당연히 내려와야 할 권한 위원회 통계입니다. 518건이 지금 이양되지 않고 있다 이야기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장애입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방 사무의 이양에서 실무제 심사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방 이양 사무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도 특히 이제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게 마지막까지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팽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의 사실은 정치 지도자의 의지가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한 거죠. 사실 뭐 참여정부 이후에 지난 두 정부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 사실 선언적 의미의 선을 넘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지방 권력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권한을 얻는 것과 함께 지방이 그 권한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나 미심쩍음이 중앙 부처에서의 그런 주저를 낳은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지방 일괄이양법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장 지금 장애가 걸린 게 환경위원회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분야의 여러 가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오히려 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실제 지역사회 보게 되면은 그런 오히려 지방에서의 이런 좁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오히려 완화됨으로써 잘못된 이런 SOC 위주의 개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들이 사실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그러한 불신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사실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면 그 뭐 조직, 입법 그리고 재정, 이 재정 부분에서 앞에서 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워낙 그 수도권과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텐데 정말 이번만은 좀 다를 것이다, 달라야 한다 이런 기대가 높거든요. 어떤 그 정책들이 지금 이렇게 입안이 되고 추진되는 건가요? 지방 재정 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이제 지방세 수입이 지금은 한 8대2 정도 돼서 중앙이 많이 걷어가고 지방이 2를 걷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바로 8대2를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를 겨냥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의 추진 방안을 아마 10월 30일 날 국무조정실장님이 직접 대국민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차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라고 우리는 일컬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만들 때 저희들이 다 부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나온 것이고 그게 이제 지방 소비세가 지금 부가가치세 11%인데 그거를 4% 이미 올렸고 이제 올해는 6%를 올린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2019년도 시행계획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금년 때는 6%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의 21%가 지방 세원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재정분권이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 2차에는 이제 지방 소득세 법인분까지를 포함해서 지방 세입 자체를 지금 취득세와 재산세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지방세의 기간세화를 해서 조금 안정적이고 확정적이게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2차 재정분권 협의회에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에 있었던 정부하고는 차별나게 그렇게 지방 재정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방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어쨌든 그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 정책은 좋은데 정작 이 자치단체 차원으로 내려와서 실현이 될 때는 보면 여전히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그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균형 장치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동전의 양면인데 자칫 한쪽만 이렇게 좀 이게 힘이 쏠렸을 때 나타나는 역설적인 현상이죠, 사실. 지방 분권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세를 확대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 잘 사는 지역과 사실 못 사는 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실제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훨씬 더 오히려 확대가 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학계에서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지역 발전, 그러니까 지역 성장에 대한 투자와 지역 간의 격차가 사실은 정의 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이 갈수록 그 지역과 지역 간의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은 사실은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관해서 가장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위에서 재정분권에 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고민을 많이 담고 저는 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근데 좀 더 사실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해줘야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지방의 재정 조정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지방 간의 균등한 이런 재정을 목표로 두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4단계 정도의 절차를 두고 1단계에서 우리처럼 국세 지방세를 나누고 거기서 나온 격차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미세먼지 필터를 4단계 필터를 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이런 4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방 간의 이런 불균형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의 체계적인 좀 계획이나 장치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무산되긴 했습니다.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안 네. 요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제2국무회의가 좀 관심을 네. 그 기대를 또 받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그 수준의 어떤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자치법에도 자치발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를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는 안을 담았고요. 아마 지금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시도지사들하고 협의회를 지금 2차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대통령께 직접 지방의 수요나 또는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몇 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갖고 있는 4개의 특성 중에 이제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로 갈 것이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법으로 제도화되면 아마 지방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이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중앙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그 자치분권의 핵심은 아무래도 그 조직과 인사, 재정의 자율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반면에 그 주민자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자치분권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그 입법권을 이야기할 때 조례 제정 폐지안에 대해서 의회 역할을 너무나 또 강조한 거 아니냐. 또 반대로 행정의 역할도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은 아니지 않느냐는 어떤 의견도 나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뭐 기운해지는 우려일까요? 그러니까 분권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미흡한 그런 측면으로 많이 지적을 좀 하고 있는 점인데요. 사실 그 근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또 주민의 의식 변화, 지역에서의 혁신 이게 과연 얼마나 지금 커져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사실 참여정부 이후에 거의 끊겼던 논의가 10년 만에 부활을 한 셈인데 그 많은 영역에서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더 작은 단위에 유연하고 혁신적이고 또 이런 기술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더 커졌는데 시대적 요구는 더 커졌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사실 의지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 혁신 역량이랄까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열의가 떨어진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시대적 상황은 커졌는데 그런 혁신 동력이 곳곳에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서 훨씬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현재 주어진 지난번에 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뭐 그냥 가볍게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이런 분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2국무회의에 버금가는 그런 협의체도 그 당시 헌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 정치 구도의 한계도 존재하고 또 하나는 혁신의 동력이 그만큼 이게 약해져 있는 우리 내부의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의 주어진 이런 제도적 변화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은 더 일차적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특히 좀 주목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이 자치단체의 형태를 선택하게 하겠다 이 대목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 지금 국민들이 지금까지 정부 형태는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 지사가 있고 이 형태만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 대비 자치단체의 비교를 해보면 한 150배 차이가 나는 그런 다양한 규모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면적으로 한 50배 서로 차이가 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성과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형태는 자치단체 장 하나 뽑고 그걸 견제하는 의회를 뽑고 이게 획일적으로 다 1949년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부 형태는 아니다라는 반성과 함께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자치단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법으로 보장을 하자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는 의회 의원들은 필요치 않으니까 시장만 뽑겠다. 또는 시장은 필요 없으니까 의회 의원만 뽑아서 의원들이 관리하겠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지역을 관할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릴 것이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저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관제랄까요? 중앙 통제형 어떤 그런 정부 체제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 실제 적용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례 적용 당장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낯선 이런 현상인데요. 우리가 중앙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이게 편차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다양하고 커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치 구조, 지방 권력 구조죠. 이걸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적 필요성이고 실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역이 스스로
지방 정부의 권력 구조 형태를 선택하는 주민들이 이게 헌법적으로 이게 제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이제 기관 대립형이라고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선거에 있어서 서로 견제 균형을 맞추는. 근데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사실은 작은 미국은 이제 카운티나 이런 작은 도시로 가게 되면은 이런 대립형보다는 사실 주민들의 하나 모아 있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서로 이제 융합하는, 통합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에서는 이제 의회가 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중간 단위에서 이제 절충형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의 지방 이 지방 정부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도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방자치의 그런 역사, 또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의 적극성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좀 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의식이나 이런 거는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지방 간의 권력 구조를 우리에게 가장 맞는 건가를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굉장히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저희들이 굉장히 이게 정말 지방자치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거나 이런 모델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행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결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 정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자치의 의미에 딱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 좀 결은 다르지만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 특례시 지정이 가장 현안처럼 지금 떠올라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전주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저 위원장님께서도 이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동의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종합계획에 그 방향이 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또 우리 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동의하는 점이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변해 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양화된 사회의 어떤 특성들을 제도가 담아내지 않으면 이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또 그 다양성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역동적인 에너지도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이나 인구 규모에 따라서 150배에서 50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제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례시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인 적용이 아니라 특별한 권한과 재정을 좀 재량권을 줘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특례를 많이 인정을 하자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행 제도에서는 가장 손쉬운 인구, 주민등록상 인구로 딱 끊어서 이게 이제 과연 현장하고 적합성이 있느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로 이렇게 딱 끊어서 하는 것은 조금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한다. 이게 지금 법률 개정안에 지금 담겨 있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수 기준은 기능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되려면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는 일정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특례 과연 무엇이 특별하냐, 이건 아마 243개 자치단체들이 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보편적인 기준들을 최소한 최대 공약수를 잡아내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과제 때문에, 다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밀하게 정책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자치단체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네.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자치분권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특례시를 지정할 때도 네. 중앙정부에서 특정 인구 기준을 정해서 이런 것만 하겠다 그런 거는 사실상 그 너무나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탑다운 방식의 이건 자치분권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그 대도시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또 100만으로 잘라서 하는 것 이것도 과연 자치분권의 취지에 맞는지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지금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인구로만 지금 도시의 구분을 하기에는 이 도시의 개념이 너무도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보편적 기준을 마련한 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장 쉬운 인구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작은 예를 들어 30만 지역도 뭐 특례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은 뭐 시대적 뭐 요구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게 저희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뭐 20만, 일본 같은 경우 20만, 30만, 50만 이렇게 도시의 유형을 명칭을 서로 나눠가지고 각 유형에 맞는 그런 특례를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100만으로 지금 개정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미 국회 차원에서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우리 현실에 맞는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접점은 찾아지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특례라는 게 사실은 자기 지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요구인데 이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제 구역의 광역단위의 자치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의 특례가 강화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어떤 이익이 감소되는.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도 있지만은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거시적인 좀 이렇게 서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뭐 자기 지역의 특례만 요구를 하니까 이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자기 지역을 특별하게 봐달라라는 건 243개 지방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화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돼야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경직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그 기준 자체가. 이게 어떤 보편성을 갖는 기준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전문가들 평가를 받아서 재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성장을 했고요. 개발 격차가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학습이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특례시를 특정 인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자치분권 균형 발전 이 취지하고 또 역행되는 우리가 이미 학습했는데 그것을 또 답습하는 거 아닌가 악순환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김승수 전주시장님도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가셨고 굉장히 그 지역을 아낀다는 열정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또 저쪽에 다른 데 의사결정 극의회 가면 거기도 또 김승수 시장님이 와서 얘기하고 갔다고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게 지방이 갖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인구보다는 실제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활인구라는 그 지표들도 가미를 해서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좀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는 확실하게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죠. 먼저 임성진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 지역의 변화는 주민입니다. 행정부가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부는 그런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이런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순관 위원장. 예, 자치분권과 실현은 지역 주민들의 정말로 성숙되고 주체적인 참여가 온전히 발휘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고 시행계획에 담고 있는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률 제정 과정이 매우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데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또 우리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과제, 바로 자치와 분권입니다.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또 기대를 키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성진 전주대 교수 그리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 쫄깃한 문어를 맛있게 먹는 법 아세요? 오래오래 꼭꼭 씹는 거죠. 잇몸이 좋으신가 봐요. 전 치과 다니면서 인사돌 플러스도 꼭 해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가 답이네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게 인사돌 플러스. 정말 잘 드시네요.